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자, 저는 어제도 보강하고 오늘도 보강하고 아주 보강의 연속이에요. 아주 사람이 죽어가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고생한 만큼 또 내년도에 엄청난 보람으로 결실로 올 거니까 조금만 더 3시간만 또 힘내서 공부해 보아요. 예. 자, 확인할 수 문제 두 번째 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전에 배우고 문제 풀어보니까 그냥 술술 풀리죠? 자, 1번 한번 볼까요? 자, 1번 관리처분 계획 내용 중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수립한다. 맞습니다. 자, 우리 관리처분 계획이 분양 계획이죠. 핵심 내용은 분양 설계. 동, 호수 배정한다고 그랬어요. 몇 동, 몇 호 분양해 줄지 하나씩 설계하고요. 그래서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다 받아갖고 작성.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물을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된다. 땡. 뭐 틀렸어요?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게 아니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분양 계획, 관리 처분 계획대로. 그 다음에 3번.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건물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그 건물의 소유권 취득한다. 땡.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고 다음 날. 항상 취득하는 것은 다음 날. 이전 고시 다음 날 분양받은 새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해요. 취득하는 원인이 뭐예요? 원인.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따라서 취득하니까 등기 없이도 다음 날 소유권 다 취득합니다. 그 다음 4번부터는 이제 건축법. 4번의 주요 구조물은 내력벽,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지붕틀, 5개 계단 말한다. 땡. 주요 구조물은 그냥 깔끔하게 내기, 바보, 지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그 앞에 쓰잘데기 없는 거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이런 거부터 그냥 다 틀려요. 그냥 깔끔하게 내기, 바보, 지주. 그 다음 5번. 층수가 25층이고 높이가 130m인 건물은 고층 건물에 해당한다. 자, 이거 원래 이제 다음 주에 물어봤으면 또 틀렸을 건데 오늘 제가 아까 수업하면서 똑같이 얘기했죠. 자, 고층 건물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앞에 25층이라도 뒤에가 130m, 120m 이상이니까 고층 건물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또 틀렸어요? 그다음 6번. 지하에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땡. 이것도 다 건물에 해당하죠.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다 건물로 규정해서 건축법 적용합니다. 그다음 7번에 건축법령상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가구 기숙사가 있다. 다가구가 들어와서 틀렸죠. 그거 봐, 여기 오전에 배운 다음에 풀어보니까 촉촉 풀리잖아요. 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연립과 다세대는 4개층이었는데 660 초과면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 그래서 다가구가 아니고 다세대. 그다음 8번.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 축조하는 것은 중축이다. 중축이 아니고 신축. 주된 건물을 축조한다. 그것도 신축. 거기서 키워드는 주된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 짓는 신축이고요. 그다음 9번에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원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일단 그냥 벽 하면 안 돼요. 내력벽. 내력벽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 얼마 이상? 면적에 관계없이. 아, 잘해요. 면적에 관계없이 대수원. 수선 변경할 때만 30제곱미터 이상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 10번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자, 이런 건물을 대형 건물이라고 하고요. 근데 공장하고 창고는 제외. 항상 공장 창고 빠져요. 공장 창고는 제외하고요. 이 대형 건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한테 허가받는다. 땡. 뭐 들어서 틀렸어요? 도지사. 이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대형 건물을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고요. 도에서는 도지사의 승인 받아갖고 시장 군수가 허가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가 되는 거고요. 절대 허가권자 아니다. 그 다음 11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해야 된다. 자, 건축허가는 착수기간 2년제요. 2년. 2년 내 착수 안 하면 반드시 취소. 근데 경미안에 있죠. 건축신고. 건축신고는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가 필요. 그래서 허가는 착수기간 2년, 신고는 1년 줍니다. 그 다음 12번. 국토부 장관은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환경보전,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좋아요. 국토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의 허가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년간은 아니죠. 원칙 2년. 근데 1회 1년 연장, 최장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2년에 1년 연장. 그래도 오전에 한 거 풀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436페이지.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3장 건물의 대지와 도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건축 기준이요. 이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권자 허가를 내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건축법 이제 강론인데, 저는 대지에 관한 각종의 이제 건축 기준들이 쭉 나오게 되죠. 대지의 건물 짓기에서 안전 기준, 뭐 조경 기준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안전 기준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 그 옆에 조경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3번 조경. 저 437페이지 그 밑에. 자, 대지의 조경. 이 조경 의무를 부과한다고 그래요. 그럼 조경이라는 게 뭐예요? 조경. 건물만 지으면 쌍막해지죠. 회색 도시가 되니까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이런 조경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칙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200동남이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바로 밑에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딱 끊으세요. 그래서 조경 의무를 부과한대요. 일단 원칙 대지 면적 얼마 이상일 때 200. 그 200, 그거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100인지, 200인지, 300인지. 그럼 왜 200이에요? 200. 조경. 두 글자니까 200. 딱 떨어져요. 그래서 애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조경. 200 이상일 때. 근데 맨 밑으로 합니다. 예외. 그 예외에다가 별표. 자, 얘가 22회 때, 25회 때, 27회 때. 완전 잘 물어봐요.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 그래요. 다음에 해당할 때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00 이상이라도 적용 안 한대요. 그래서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물. 녹지지역 밑줄. 녹지지역일 때.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또 박스 또 하여튼 이제 이놈의 박스만 나오면 막 소름 끼치죠. 하여튼 공법 박스들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9번 하나만 더 볼게요. 9번. 자, 국토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 보전, 농림 관리지역. 자, 밑줄. 자연환경 보전, 농림, 관리지역 얘들 묶어가지고 비도시. 그럼 비도시죠. 그러면 1번 녹지지역하고 9번 비도시. 여기서는 조경 의무가 면제입니다. 조경 안 해도 된다. 왜 조경 안 해도 될까요? 이거 돼 있다. 이걸 좀 유식하게 자연 조경이 돼 있다 그래요. 저 시골 같은 데는 원래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자연 조경이 돼 있는데 거기다 또 인위적으로 조경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녹지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에서는 조경 의무가 없어요. 그 위에 뭐 6번에 축사가 뭐예요? 축사 개돼지우리죠. 개돼지우에서 조경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돼지우리 옆에다가 맨드라미 심어놨다. 돼지가 다 씹어먹어요. 아무튼 그래서 축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경 의무가 없다. 뭐 그 정도. 그 다음 옆으로 합니다. 자, 옆에 이제 도로. 자, 우리 도로의 의의는 좀 전에 요구할 때 봤죠? 건축법상의 도로란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가 적어도 4m 이상.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예정도로 다 포함. 그 형식적으로 법에서 고시했거나 또는 허가권자가 공고를 했어야 건축법상의 도로다. 그래서 이 도로하고 대지와의 관계요. 그 맨 밑에 가보세요. 2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거기다 별표. 저거를 접도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도의무.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접도의무.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또 접도의무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접도의무라 그래요. 접도의무. 그래서 원칙 한번 볼까요? 자, 건물의 대지는 2m 동그라미 2m 이상이 도로. 하루에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하는 도로는
제외. 차만 다니는 도로, 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이런 거 안 되고요. 보행을 할 수 있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거를 접도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여기 이제 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건물 짓는 땅 대지라고 그래요. 그럼 이 대지는 도로. 저희 도로에 적어도 몇 메타 이상 붙어 있어야 된다. 2m 이상. 2m 이상 붙어 있어라. 이걸 접도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접도 의무. 자, 이거 부과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접도 의무는 뭐 하려고 부과할까요? 접도 의무. 자, 도로하고 붙어 있지 않은 땅이라고 그래요. 도로하고 붙어 있지 않은 땅. 이거를 소위 뭐라고 부르는 거냐? 맹지, 눈먼 땅. 그럼 맹지에다가는 건물 지었다. 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입. 그럼 남의 땅 함부로 출입할 수 있겠어요? 남의 땅 주인이 여기다 담장을 딱 둘러쳐놨다. 그럼 남의 땅 함부로 다닐 수가 없죠. 그럼 이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 낙하산 타고 레페라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도로하고 붙어있지 않은 땅, 맹지는 건물 지어봤자 출입 자체가 안 됩니다. 출입 자체가. 그래서 건물의 출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접도 의무는 목적이 건물의 출입 확보라고 그래요. 출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출입 확보가 목적이니까 반대 해석하면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대지는 도로에 안 붙어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접도 의무 예외로 인정해줘요. 그러면 우리 도로하고 붙어 있지 않은 땅인데 옆에 땅을 통해서 출입할 수가 있대요. 옆에 토지 소유자하고 지역권이라는 걸 설정하면 되죠. 무슨 지역권? 통행지역권. 통행할 수 있게끔 통행지역권이 설정돼 있다. 그러면 지역권을 통해서 남의 땅 통해갖고 출입하면 되죠. 그래서 하여튼 출입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접도 의무는 예외를 다 줘요. 그래서 밑에 예외 볼까요?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즉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박스의 1번. 해당 건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 도로하고 안 붙어 있는데 출입할 수 있대요. 이게 뭐가 설정돼 있다? 지역권. 지역권을 설정해서 출입할 수 있거나 또는 동그라미 2번. 건물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을 때 공지. 광장이나 공원 같은 공지가 있어요. 공지를 통해서 출입하면 되죠. 하여튼 출입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접도 의무는 예외를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원칙 건물의 대지는 너비가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OX. 저 건물의 대지는 너비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OX. 오. 자, 도로의 소유너비 얼마라고 그랬어요? 4m 이상. 너비가 4m 이상. 4m 이상인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하라고요?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게 원칙적인 접도 의무라고 그래요. 그럼 차가 한 대 들어가려면은 너비 얼마 이상 돼야 된다 그랬어요? 2m. 그래서 왕복할 수 있게끔 너비가 4m 이상짜리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라? 2m 이상 접한다. 이게 원칙적인 접도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바로 막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래요? 또 공포하니까 좀 참아요. 좀 내리고. 아무튼 그 다음에 건축선 보겠습니다. 440페이지에 건축선. 자, 건축선도 우리가 이제 공법 공부에 따른 꼭 알아야 돼요. 이것도 가장 기본 개념 중에 하나죠. 자, 건축선은 대지에 건물 지을 때 넘어가면 안 되는 선. 건축 한계선. 자, 여기까지만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요를 우리가 건축선이라고 하고요. 자, 이 건축선이라는 것이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에 이제 건축선이라는 게 딱 있대요. 좀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도로에 접해가지고 이제 대지들이 쭉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대지, 2번 대지. 그럼 이 대지에다가 건물 지을 때 넘어가면 안 되는 선. 이 건축선이라는 게 어디 있는 거냐?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에 딱 건축선이 있어요. 물론 인위적으로 땅에다가 선 긋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법상으로 다 건축선이 있어갖고 이 대지에다 건물 지을 때 자, 이렇게 건축선을 넘어서 건축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건축선 넘어서 건축했다 그러면 처벌해버려. 우리 건축허가하고 똑같이 제일 세게 처벌합니다. 그 아까 건축허가 위반 3년 얼마라고 그랬어요? 돈은 또 예민해요. 하여튼 3년 5 제일 세게 처벌한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제도다 그 얘긴데요. 그러면 건축선 두고 건물 지을 때 넘어가지 마라. 건축선 제도는 취지가 뭐겠어요? 건물
건축선 넘으면 바로 뭐예요? 도로. 그럼 건축선 이거 없으면은 건물 지을 때 야금야금 건물이 도로 쪽으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옆에 대지도 넘어오고요. 반대편도 참을 수 없다. 다 넘어가고 이 건물 내에서 도로가 다 잠식당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에도 지장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 건축선 제도는 건물로부터 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냐? 도로. 이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딱 개념 잡고요. 그래서 뭐하고 뭐의 경계선이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그럼 이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 여기에는 건축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에는 건축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럼 옆에 땅 넘어가고 건축했다. 이걸 건축선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남의 땅 넘어간 거니까 이건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지 건축선 위반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건축선은 뭐하고 뭐의 경계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 딱 두고 건물 지을 때 도로 쪽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 도로 보는데 이게 일정한 경우에는 대지 안쪽으로 후퇴. 이 대지 안쪽에 건축선이 딱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자, 대표적으로 소요너비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그걸 소요너비 미달도로라고 그래요. 이 소요너비 미달도로에 접한 대지는 도로의 소요너비 좀 전에 4m라고 그랬죠. 4m 미만인 도로하고 접한 대지는 도로의 소요너비 4m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 대지 안쪽으로 건축선이 후퇴가 돼요. 그래서 이 소요너비 미달도로 양쪽이 대지에 접해 있다 그래요. 양쪽 대지일 때는 이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중심선 그래갖고 이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요너비의 2분의 1. 그럼 소요너비가 4m니까 그거의 반 2m씩을 후퇴한 선 그거를 건축선으로 한다라고 하고요. 반대편에 하천, 철도, 경사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한쪽만 대지에 접해 있어요. 이때는 하천 등인 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선,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래서 법조문을 쭉 써놨는데 뭐 읽어봤자 와닿는 게 없죠. 원래 이래요. 이게 정령 국어냐? 국어로 써 있어도 그냥 와닿는 게 없어요. 자, 음면 보면 그리고 2m짜리 너비의 도로라고 합니다. 도로가 있고 양쪽으로 이제 대지가 접해 있어요. 자, 1번 대지, 2번 대지. 자, 2번 대지 가로 10m, 세로 10m 가정하고요. 자, 19 곱하기 10, 100제곱미터. 이 상태 그대로 2번 대지에서 건물 짓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허가 안 내줍니다. 불허가. 건축법 위반이에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1번 대지, 2번 대지 다 뭐에 위반했을까? 무슨 기준? 접도 의무 위반입니다. 접도 의무. 건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라고 그랬죠? 2m 이상 접하고 있는데 왜 접도 의무 위반일까? 너비 얼마 이상인 도로? 4m 이상. 그 2m짜리 도로는 이거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로하고 접한 것처럼 보여도 다 맹지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건물 못 짓는다. 그러면은 1번 대지, 2번 대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다. 그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소요너비 4m의 미만인 도로하고 접하고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건축선을 대지 안쪽으로 후퇴시키게 돼요. 자, 이것처럼 양쪽이 대지에 접해 있어요. 그럼 소요너비 달도로 무슨 선? 중심선. 이 도로의 중심선 딱 그래요. 중심선 그래갖고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요너비 2분의 1, 즉 2m씩 후퇴한 선. 자, 이 선을 건축선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종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서 대지 안쪽으로 각각 얼마씩 후퇴하는 거냐? 1m씩. 건축선을 후퇴시켜가지고 총 너비 4m짜리 도로를 확보를 시켜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1m 후퇴한 부분, 자, 이 부분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려고 후퇴시켰어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후퇴시켰으니까 1m씩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 이 부분은 다 도로에 그냥 편입됩니다. 도로에 편입이요. 그래서 이건 도로가 돼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대지가 아닙니다. 대지가 아니다. 그래서 2번 대지의 면적 구하시오. 그럼 19 곱하기 10, 100 다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저 1m 후퇴돼갖고 얘는 가로가 얼마밖에 안 나오는 거냐? 9m밖에 안 나요. 9 곱하기 10. 2번 대지의 면적은 90제곱미터로만 산정이 됩니다. 오늘 알겠어요?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역시 2m짜리 너비의 소요너비 이달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3번 대지라고 그래요. 3번 대지도 역시 가로 10m, 세로 10m, 100제곱미터인데 자, 이 경우에는 반대편에 하천이 올라옵니다. 하천이 지나가고 있다. 그럼 아까 같이 양쪽 대지일 때는 중심선에서 공평하게 반씩을 후퇴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쪽으로 도로 후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한쪽만 대지에 접해 있을 때, 한쪽만 대지다. 이때는 하천등이 쪽 도로 경계선, 이 도로의 경계선에서 그대로 소요너비 4m를 후퇴한 선. 자, 요게 이제 건축선이 돼요. 그러면 종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서 대지 한쪽으로 얼마를 후퇴? 2m 후퇴시켜갖고 역시 너비 4m 도로를 확보시켜준다. 그 얘기고요. 그럼 요 2m 후퇴한 부분, 요것도 역시 뭐가 된다? 도로가 되니까 대지 면적에서 다 지웁니다. 그래서 3번 대지의 면적 구하시오. 이게 우리 21회 때 기출문제예요. 3번 대지의 면적 얼마요? 또 다 해놓고 또 산수가 안 돼요? 자, 2m 빠지니까 이거는 가로가 8m밖에 안 나오죠. 8 곱하기 10. 3번 대지의 면적은 얼마밖에 산정이 안 돼요? 80제곱미터 밖에는 산정이 안 된다. 그래서 양쪽 대지냐 한쪽 대지냐 요거에 따라서 지금 소요너 미달도로에서 건축선 후퇴하는 거 다 봤죠? 막상 보면은 별거 어려운 거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이 법조문에서 양쪽 대지다 한쪽 대지다 이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바로 소요너비 미달도로는 중심선 바로 나와버려요. 중심선 나왔다는 게 양쪽 대지다 이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만큼 후퇴 이러면 틀려요. 소요너비만큼 후퇴시키는 게 아니고 소요너비 2분의 1만큼 양쪽으로 후퇴시킨 선이 건축선이 된다. 의미 알겠죠? 자, 교재 한번 봅니다. 자, 건축선 440페이지 의. 자, 도로하고 접한 부분에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선. 여기까지만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이 건축 한계선,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거기다 그렇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거를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 그러면 틀려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근데 밑으로 합니다. 예외. 자, 대지 한쪽으로 건축선이 후퇴가 돼요. 후퇴 건축선. 그 기울번.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밑줄. 소요너비 미달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 동그라미. 중심선 바로 나왔죠? 중심선 의미는 양쪽 대지.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요너비 2분의 1 동그라미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후퇴한 선,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래서 밑에 그림, 그림 보면 이제 알겠어요? 의미? 한번 찬찬히 보세요. 옆으로 합니다. 니은. 근데 그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경사지 등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에서 즉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래서 양쪽 대지, 한쪽 대지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 소요너비 미달도로에서 건축선이 후퇴가 됐어요. 건축선하고 도로 사이 부분, 즉 건축선 후퇴한 부분 이런 부분은 다 뭐가 돼버린다고요? 도로, 대지 면적 계산할 때 빼준다. 이게 결론. 대지 면적의 제외. 자, 넘어갑니다. 그럼 442페이지. 중간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그럼 이 건축선이라는 게 딱 지정이 됐어요. 건축 제한. 한마디로 뭘 제한하는 걸까? 건축선 넘어서 건축하면은 안 된다. 건축선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게 건축 제한.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어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 넘어가서는 안 된다. 딱 끊고요. 수직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다만 지표 아래 부분, 거기다 밑줄 별표.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이 말은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표 아래 지하에서는 넘어갈 수가 있대요. 그 의미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지표면이라고 그래요. 지표면. 자, 여기까지가 도로. 자, 이거는 대지입니다. 그럼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자, 여기에 이제 건축선이라는 게 딱 있는데 이 건축선이 지표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다 수직면으로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선이라는 게 딱 있어갖고 이 대지에다 건물 지을 때 건물 아래든 위에든 건축선 넘어가면은 안 된다. 그거를 건축선의 수직면 월선 금지라고 그래요. 수직면,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면은 안 된다. 자, 의미 알겠죠? 그래서 건물 아래든 위에든 건축선 넘어가지 마라 그 얘기인데 지금 어디는 넘어갈 수 있다고요? 지표 아래. 이 지하에서는 건축선 넘어가지고 이렇게 건물 더 크게 건축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지표 아래 지하는 넘어갈 수 있다. 그럼 왜 지하에서는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 좀 전에 여기 지웠지만 우리 머리에는 다 살아있는 거죠?
자, 원축선은 뭐를 보? 도로 보. 자, 눈 뜨시고, 눈 뜨시고. 또, 그새 또 눈이 그냥 저 세상으로 가 있어요. 눈 뜨시고. 이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첫 시간은 항상 이 졸음과의 투쟁이에요. 졸음과의. 졸리면은 스스로 뒤로 가세요. 뒤로 나가셔갖고 손 한 5분만 들고 있다 오세요. 잠이 바싹해. 그래서 알아서 잠 깨시고. 이게 다 성인인데 제가 막 분필 날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알아서 뒤로 가셔갖고 손 딱 드시고. 그럼 지표 아래 여기서는 원축선 넘어갈 수 있다. 이유는 우리 건축선 제도의 취지는 도로를 보한다 하는데 일반적인 지하, 지금 지하에 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로가 없으니까 도로보 목적도 없다. 그래서 지하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맨날 안 튀고는 게 지하 도로가 있는데요. 아이 그럼 넘어갈 수가 없고요. 지하 도로가 없는 일반적인 땅 밑은 도로가 없으니까 건축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이나 우리 정답이에요. 23회 때, 24회 때 다 정답지만 건물과 담장은 지표면 위 아래에서 건축선 수직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럼 틀려요. 지표 아래에서는 넘어갈 수 있다. 자, 그 정도 정리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재료 파트인데, 이 구조 재료 파트는 단순 암기, 단순 암기. 여기는 그냥 애울 것들이 그냥 널려 있어요. 아주 보물 창고예요, 보물 창고. 나중에 가서 애우면 돼요. 뭐 지금 애워봤자 머리에 남는 거 없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458페이지로 훅 넘기세요. 아주 오늘 그냥 책의 거의 반을 작살냅니다. 아주 그냥 보람찬 하루예요. 자, 458페이지 5장 지역지구 안의 건물. 자, 찾아왔어요? 지역지구 안의 건물을 개별 건축 제한이라고 그래요. 건물의 크기, 높이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건축 제한하는 파트인데요. 그 옆에 건폐율하고 용적률. 아, 이거 오래간만에 또 봤네요. 건폐율, 용적률 이거 우리 국토법에서 뭐 할 때 봤어요? 뭐 할 때 배웠을까? 용도 지역에 행위지 않을 때 건폐율하고 용적률 최대한도 딱 정해놓고 초과하지 마라. 이게 이제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물 져라. 용도 지역 행위지 않을 때 그림까지 제가 다 그려가지고 친절하게 다 설명드렸는데 별로 뭐 기억에는 없어요. 괜찮아요. 한 다음 주 되면 또 합니다. 저는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 최대한도는 우리 국토법에서 규정하는데 의 자체, 건폐율이 뭐냐, 용적률이 뭐냐, 의 자체는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의 또는 우리 좋아하는 계산 문제, 용적률 계산 문제 이게 이제 건축법에서 딱 나오는 거죠. 의 한번 볼까요? 바로 1번. 자, 원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요거를 건폐율. 자, 원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법에 따른다. 여기서 딱 끊습니다. 그리고 국토법에 용도 지역별로 최대한도를 규정하니까 또 국토법에 따른다. 그러면 그 밑에 공식. 건폐율은 건축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 앞글자에다 동그라미 치니까 뭐가 돼요? 건대. 그래서 건폐율은 건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럼 건폐율을 줄여요. 건폐율을 줄였다. 뭐가 줄어들겠어요? 분자. 건축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 건축 면적을 건물의 수평 면적이라고 그래요. 수평 크기. 그래서 건폐율은 수평 크기, 건물의 수평 크기를 제한하는 제도다라고 하고요. 그럼 건폐율 70%다. 건폐율 70%. 의미는 뭘까? 건폐율 70%란 그러니까 뭐를? 항상 주어를 생략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70%까지 쓸 수가 있고 나머지 30%는 비워둬야 된다. 그게 건폐율 70. 그 다음 밑으로 갈까요? 용적률.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거를 용적률. 역시 용적률 최대한도도 국토법에 따른다. 딱 끊습니다. 국토법에서 용도 지역별 최대한도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밑에 공식. 용적률은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 앞글자에 또 남치면 연대. 용적률은 연대. 이렇게 딱 외우면 되죠. 연대. 그러면 건폐율은 건대. 용적률은 연대. 뭐가 더 높아요?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연대가 좀 높죠. 그래서 연대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용적률이 더 중요한데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 층 바닥 면적을 합친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을 줄였다. 일단 뭐가 줄어들어요? 용적률 줄이면 뭐가 줄어든다?
연면적이 줄어든다니까. 항상 분자 연면적이 줄어들고 연면적이 각층 면적을 합친 거니까 연면적이 줄어들면 뭐가 떨어지는 거냐? 충수가. 그래서 용적률은 연면적을 규제해서 충수를 규제. 건물의 충수, 입체 크기를 제한한다. 그래서 건폐율은 건축 면적, 수평 크기, 용적률은 연면적, 충수, 입체 크기를 각각 규제한다. 이 건물에 다 크기 제한하는 제도다라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60페이지 대지의 분할 제한. 자, 가로 1번에 건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 면적 기준. 자, 그 가로 1번 거기다가 별표. 자, 건물이 있는 대지는 그 짬이 있죠. 건물이 있는 대지. 그럼 건물이 있는 땅은 대지. 건축법 적용. 건물이 없는 땅은 뭐라고요? 건물이 없는 땅. 토지. 토지는 국토법. 그래서 건물이 있는 대지. 건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 영이 정하는 다음의 범위에서 그 밑에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밑줄 못 미치게 그걸 다른 말로 미만으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그럼 건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 면적이 대통령령에서 박스에 싹 써있죠.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60동그라미, 60제곱미터 이렇게 써있는데 옆에다 이상 이렇게 쓰세요. 6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그 6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다. 그럼 조례로 정할 때 주거지역에서는 얼마 이상에서 정하래요? 60 이상. 60으로 할 수 있고 70도 할 수 있고 80도 할 수 있죠. 근데 50 이렇게 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냐? 60. 그래서 결론. 주거지역의 건물의 대지는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 6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절대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 주거지역의 대지의 최소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냐? 60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거지역의 대지는 절대 60제곱미터 미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소 면적이 60.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상업지역, 3번 공업지역 다 얼마요? 150. 150제곱미터 동그라미. 그럼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얼마냐? 150. 150 이상에서 정해라 그랬으니까 조례가 정하는 최소 면적이 150. 그래서 결론. 상업, 공업지역의 대지는 절대 150 미만이 될 수 없다. 대지의 최소 면적이 150이래요. 그 밑에 녹지지역은 얼마 이상에서 조례로 정하래요? 200. 그럼 조례가 정하는 최소 면적이 200이죠. 그래서 녹지지역의 대지는 절대 200제곱미터 미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용도지역별로 주, 상, 공, 녹 거기 써있는 면적들이 있죠. 그게 건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 면적입니다. 대지는 절대 그 면적 미만이 될 수 없다. 얘는 우리 건축법에서 규정하지만 나중에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다 써먹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법에서 다 써먹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니까 그거는 그냥 단순 암기요. 자, 앞에 보시고 주거지역 얼마? 60. 녹지지역은요? 녹지지역은 20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도 150. 그 순서대로 예의 바르게 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섞어갖고 주니까 또 그대로 그냥 숫자만 외워놓고 앞에를 바꿔주면 또 틀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그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이것도 한 100번이면 1000번 합니다. 우리 시험 볼 때까지 맨날 해요. 맨날. 그래서 옆에 기출문제 그 눈길도 주지 마시고 일단 다음 과정에서 풀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면적 높이의 산정. 자, 얘 별표. 자, 오늘도 별표 그냥 오지게 치고 가네요.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들 가장 기본 개념들만 지금 하나씩 발췌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안 한 부분이죠. 막 오늘 막 20페이지씩 막 넘어오르는데 그 수업 안 한 부분 막 일일이 찾아갖고 보고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 때가 되면은 중요한 것들은 다 할 거예요. 지금 해봤자 필요 없어요. 체해요. 체해. 체한다는 게 뭔지 알죠? 그래서 다 때가 되면 하나씩 하는 거니까 지금 중요한 것들만 우리 찾아갖고 보고 있어요. 그럼 면적과 높이의 산정. 이것도 가장 기본 개념. 좀 전에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런 거 계산하려면 대지 면적이다, 건축 면적이다, 연면적이다 이 면적 개념들 나오죠.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면적, 그 밑에 가로 1번 대지 면적입니다. 건물 짓는 땅 대지의 면적은
원칙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민줄. 그 수평 투영 면적 투영이라는 게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투영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 영자가 그림자 영자. 우리 사물 위에서 빛을 비쳤을 때 그림자가 지는 거죠. 그림자의 면적은 당연히 수평으로 지는 거니까 그 수평 투영 면적이 수평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자, 의미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땅이 있어요. 대지가 있다. 여기다 건물은 이렇게 반듯하게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건물의 대지 면적 구하셔 할 때는 경사제 면적, 입체 면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수평 투영 면적. 그럼 수평 면적이니까 요 수평 면적. 자, 요거를 대지 면적으로 산정해라. 그 얘긴데요. 그러면 경사지 면적, 수평 면적 뭐가 더 넓어요? 경사지 면적이 훨씬 넓은데 이거를 살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체 면적이 아니고 수평 면적. 이유는 우리 좀 전 시간에 건물의 대지는 이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법상의 토지에 다니는 뭐가 된다? 필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돼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다.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필지에 관한 법, 이게 무슨 법이냐? 공간정보관리법.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서 배우는 첫 번째 법률이에요. 그러면 공시법에서 우리나라 지적체계는 수평지적이라고 배웠어요? 입체지적이라고 배웠어요? 수평지적 체계죠. 수평지적. 입체지적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아직 기술이 그렇게 발달이 안 돼갖고 그냥 다 수평면적으로 수평지적 체계예요. 그러면 면적도 당연히 무슨 면적밖에 안 나오는 거냐? 수평면적. 그래서 절대 입체면적이다 그러면 안 돼요. 수평면적. 수평지적 체계이기 때문에 면적도 수평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건축면적. 자,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면적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건물의 면적. 그럼 그 건물의 제일 넓은 면적을 얘기해요. 제일 넓은 거니까 제일 바깥벽. 건물 외벽. 외벽 동그라미. 외벽. 근데 외벽이 없을 때는 외곽 기둥에 중심선 동그라미.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딱 끊습니다. 그럼 건축 면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건축 면적이란 뭐라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건축 면적이란 건물 외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을 말합니다. 그럼 100점. 외벽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 우리 건물을 이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건축한다고 그래요. 그럼 건축 면적은 이 건물의 외벽 제일 바깥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자, 이 면적을 건축 면적이다 알아왔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를 좀 확대시켜 갖고 보죠. 이걸 확대해 갖고 보면 외벽이 일정한 두께로 이제 건축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외벽이라고 그래요. 그럼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외벽의 외부선도 아니고 내부선도 아니고 무슨 선이냐? 중심선. 요 중심선을 따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 이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해라. 그럼 중심선이니까 외벽 두께 반은 포함, 반은 버리겠다. 그 얘기죠. 외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벽이 아니고 일반적인 게 아니고 정자같이 기둥으로만 딱 서 있는 건물도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외곽 기둥으로만 서 있다. 그리고 요 위에 이제 지붕으로 덮어놨어요. 그럼 기둥이 있을 때도 똑같아요. 외곽 기둥의 무슨 선? 중심선. 요 중심선 그려갖고 중심선의 수평 면적. 자, 이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외벽이 있을 때는 외벽의 중심선. 외곽 기둥이 있을 때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그러면 이 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서 한 개만 나올까요? 여러 개가 나올까요? 한 개만 나오는 거죠. 제일 바깥벽이라니까요. 제일 바깥벽이 여러 개가 있어요? 딱 한 개 있는 거죠. 제일 바깥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근데 우리 중심선, 이 외벽의 중심선 보여요? 막 보여요? 투시에?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선은 설계도를 봐야만 나옵니다. 우리 설계도, 건물 설계도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설계도 보면 중심선이 이렇게 그려져 갖고 중심선 치수로 얼마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다 설계도를 봐야만 나오는 치수. 중심선의 수평 면적. 그래서 건축 면적은 제일 바깥벽, 외벽 중심선의 수평 면적. 하나의 건물에 한 개만 있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이렇게 개념 잡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463페이지 볼까요? 가로 3번. 바닥 면적이래요. 바닥 면적. 그럼 바닥 면적이란 찾았어요?
463 중간. 건물의 각층 동그라미 또는 일부 동그라미. 각층이나 일부로서 벽이나 기둥 그 밖의 그 구에게 중심선 역시 중심선 동그라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딱 끊습니다. 그럼 그게 바닥 면적이래요. 그럼 바닥 면적은 또 무슨 면적이에요? 바닥 면적이란 동그라미 친 거. 각층이나 일부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지칭할 때는 바닥 면적, 각층이나 일부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의미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니은자형으로 생긴 건물이라고 그래요. 니은자형으로 좀 삐뚤어졌는데 우리는 똑바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건물에 일단 건축 면적 구하시오. 건축 면적은 제일 바깥벽이라고 그랬죠? 제일 바깥벽. 요 외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그래서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물에 딱 한 개 있는 거예요. 제일 넓은 면적.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건물은 1층의 면적도 있고 2층의 면적도 있고 3층, 4층 각 층의 면적이 존재하죠. 이런 각 층의 면적을 지칭할 때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이런 식으로 각 층의 면적을 지칭. 그러면 바닥 면적하고 건축 면적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1층하고 2층의 바닥 면적은 제일 넓은 거니까 건축 면적 같네요. 근데 3층, 4층의 바닥 면적은 다르죠. 그러니까 건축 면적은 딱 하나 제일 넓은 거고 바닥 면적은 구체적으로 각 층의 면적을 지칭. 또는 이 4층 부분을 401호, 402호 자, 두 세대로 구획해 놓고 자, 이 중에서 402호의 면적. 자, 이것도 뭐라고 부르는데요? 402호의 바닥 면적. 이 건물 일부를 지칭하는 거니까 일부의 면적도 바닥 면적. 402호의 바닥 면적. 의미 알겠어요? 그러면 요 강의실의 면적도 있죠. 요 강의실의 면적. 이거 뭐라고 그러면 돼요? 강의실의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강의실의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강의실 바닥 면적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벽으로 돼 있으니까 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으로 강의실의 바닥 면적을 찾죠. 근데 역시 이거 벽 두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벽 두께 이 중심선은 설계도를 봐야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강의실은 바닥 면적이 몇 평 정도 돼요? 몰라요. 뭘 또 이렇게 둘러봐요. 뭐 보면은 딱 나와요. 하여튼 잘 모르는데 강의실의 바닥 면적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이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서 한 개만 있는 걸까요? 여러 개가 있는 걸까요?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일부라고 그랬으니까 일부 되면 다 바닥 면적. 그냥 무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면적 산정이 그래서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건물의 일부가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그거는 박스에 동그라미 1번부터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몇 번까지 있는 거냐? 13번까지. 하여튼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작년 29회 때 그냥 단독 기출. 그런데 그 6번 이하부터 있죠. 6번부터 13번까지. 그런 것들은 그냥 기술 기준입니다. 기술 기준. 그때그때 다 기술 기준에 따라 다 맨날 바뀌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6번까지 6번 이하는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1번부터 5번까지. 그거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섣불리 그거 다 해야 되냐? 섣불리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그게 핵심. 자, 그래서 29회 때도 단독 기출인데 우리 그냥 또 그냥 넘어가면 좀 섭섭하겠죠? 3번 하나 볼게요. 3번. 그게 29회 때 정답 질문입니다. 3번 한번 보죠. 다시 앞으로 가셔갖고 동그라미 3번. 바닥 면적에서 동그라미 3번. 갔어요? 네. 아유, 이렇게 힘들어요. 자, 피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쫙 있죠? 자, 이거를 피로티 구조라고 그래요. 필로티 구조. 가로 열고. 벽면적 2분의 이상이 그 밑에 줄.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 그럼 벽면적의 2분의 이상 공간, 뻥 뚫린 공간으로 된 구조. 이게 피로티 구조. 그럼 피로티 구조는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무슨 구조? 피로티는 기둥 구조를 얘기해요. 기둥. 기둥으로만 서 있는 거. 우리 저 그리스 한번 가보셨어요? 그리스? 뭐 언젠간 가겠죠. 아무튼 그리스 가면은 그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그 그리스 신전. 그 큰 거. 그 대리석 기둥으로 이렇게 받쳐놨죠. 그런 신전 같은 기둥으로만 존재하는 구조. 그게 무슨 구조냐? 피로티 구조. 원래 필롯이라는 게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기둥. 그래서 피로티 구조는 이제 기둥 구조의 부분. 그래서 이 기둥 구조의 부분, 피로티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 동그라미. 통행. 또 두 글자가 또 위아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아서 동그라미 잘 치세요.
막 이제 오만 거를 다 짜증을 부려요. 그래서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통행의 또 하나. 그럼 공중이나 차량의 통행에 쓴다. 이게 한마디로 뭘로 쓰는 거니까? 도로로 쓰는 거죠. 도로로. 공중이나 차량의 통행, 도로로 쓰거나 또는 주차 또는 주차에 전용되거나 또는 공동주택, 공동주택일 때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닥 면적 다 빼준다. 없는 걸로 빼준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피로티 구조의 부분, 요새 빌라 같은 거 있죠? 주택 1층 부분을 기둥만 딱 세워갖고 자, 이거 뭐 주차장으로 쓰고 이런 기둥 구조의 부분, 요거를 피로티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 피로티 구조의 부분도 면적이 다 있는데요. 공중이나 차량의 통행, 요 부분을 도로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 이게 무슨 주택일 때? 공동주택일 때는 요 피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다 빼줍니다. 없는 걸로 다 빼준다. 공동주택에 설치한 피로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게 29회 때 정답지. 빼줍니다. 그래서 다 제외. 자, 의미 알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65페이지 맨 위로 가보세요. 465. 이제 바닥 면적 과정별로 하나씩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닥 겁먹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씩 하면 되고. 그 다음 옆에 이제 4번의 연면적. 얘가 이제 면적의 끝판왕이에요. 연면적. 연자는 다 합친 거죠. 다 합친 거. 그거를 연면적, 연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 하나의 건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 거기다 몇죠? 각층 바닥 면적 합계로 하되 딱 끊습니다. 일단 어디까지? 그럼 각층의 면적을 바닥 면적이다 그랬으니까 각층 바닥 면적을 다 합친 면적. 그걸 뭐라고요? 연면적. 그걸 아까 여기서 1층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 100, 3층 50, 4층도 50. 그럼 이 건물은 연면적 얼마 나오는 거예요? 300. 맞췄어요. 그래서 연면적, 각층의 면적을 합친 총면적. 요거를 연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연면적. 그럼 연면적과 건축면적 나왔으니까 우리 아까 건축면적은 뭐였어요? 건축면적이란? 건축면적은 외벽에 자 모두 다 뒤로 가서 손 좀 들고 와야겠어요. 외벽의 중심선의 수평면적. 이 건축면적은 건폐율 계산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건폐율은 건축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 건폐율을 줄이면 뭐가 줄어든다고요? 건축면적, 건물의 수평 크기를 규제. 그 다음에 연면적은 우리 용적률 계산하려면 알아야죠. 연대 그랬으니까 연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 그래서 이 연면적은 주로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논점이요. 각층 바닥 면적 합계로 하되 딱 끊었죠. 다음에 용적률 동그라미 별표.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다음의 면적은 제외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빼주래요. 그래서 박스에 딱 또 몇 개 있냐? 4개. 그러니까 오만 거 하나 딱 껴갖고 1, 2, 3, 4 물어보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 빼주는 건데 자, 3번하고 4번은 우리 안 배웠으니까 지금 필요 없어요. 1번하고 2번 두 개만 볼게요. 1번 지하층의 면적 몇 줄? 그럼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빼줍니다. 이 앞에서 봤네요. 이거 왜 빼준다고 그랬어요? 지하층은 충수에서 제외. 용적률은 충수 기재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하층은 충수에 포함 안 하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없는 걸로 빼준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지상층의 주차용, 법있죠?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 그것도 용적률 계산할 때는 빼줍니다. 그러면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도 빼줘라. 왜 빼주는 거예요? 지금 건물마다 문제가 뭐예요? 주차 공간 부족. 주차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주차장 많이 설치할 수 있게끔 주차장 면적도 다 빼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다 빼주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두 개만 봐요. 지하층하고 지상층의 주차장. 요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빼준다. 그럼 원칙.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의 면적은 연면적의 원칙 포함해요? 제외요? 원칙은 포함하는 거죠. 원칙은 다 포함하는데 뭐를 계산할 때만 빼준다고요? 용적률을 계산할 때만 빼준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빼준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용적률 계산할 때만 빼줍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가로 5번 건물의 높이. 그럼 건물의 높이란 지표면에서 그 건물 상단까지의 높이. 상단이 옥상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상단까지의 높이인데 가로에 건물 1층 전체 피로티 밑에 줄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밑에 줄 피로티의 층고는 제외. 그다음에 피로티의 층고는 제외한 높이로 한다. 그래서 딱 끊습니다. 거기까지. 그럼 건물의 높이 원칙 지표면에서 상단. 자, 이게 이제 건물의 높이로 산정하는 건데, 자, 이렇게 1층 전체를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쓴대요. 이때는 피로티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건물의 높이로 산정. 그 말은 피로티 부분은 높이에서 빼준다. 그 얘기입니다. 높이 산정할 때 빼주겠다. 그러면 좀 전에 이 피로티 구조를 주차장으로 써요? 그럼 무슨 면적에서 빼줬어요? 피로티 구조를 주차장으로 쓴다. 무슨 면적? 바닥 면적에서 빼주는 거죠. 바닥 면적에서 제외. 그럼 바닥 면적을 합친 게 연면적이니까 연면적에서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에서 다 빼주겠다. 없는 걸로 봐줘요. 또 높이 계산할 때도 다 빼준다 그랬으니까 면적과 높이에서 빼준다. 이 말은 피로티 구조의 부분은 없는 걸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층을 무슨 구조로 해라.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 공간 확보하자. 이런 취지로 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짓는 빌라라든지 뭐 다 건물 보면 1층이 다 무슨 구조?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 공간 확보. 의미 알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주차 공간 확보에 유리한 점이 있는데 이거 몇 년 전에 저 포항에 지진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엿가락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게 또 벽이 없어갖고는 지진에 아주 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진 조금만 나오면 다 옆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티 구조가 지금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 지진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끔. 그런데 정책적으로 면적하고 높이에서 다 빼준다. 가급적이면 1층을 피로티로 해서 주차 공간 확보하자. 자, 이런 취지라 그래요. 자, 하나씩 이런 거 배워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막 흥미롭고 그러죠? 예. 자,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가로 9번 충수. 자, 충수에 해당하는 별표. 얘는 24일 때 단독 기출입니다. 충수. 자, 건물의 충수를 산정하는데요. 그 동그라미 1번. 자, 네 번째 줄 가볼까요? 밑에 줄. 지하층, 동그라미. 지하층은 건물 충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층은 충수에서 무조건 제외. 왜 제외요? 안 보인다. 지하 100층으로 가도 셀 수가 없으니까 지하층은 그냥 충수에서 무조건 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일 때는 건물의 높이 4m, 동그라미 4m마다 한 층으로 보고 충수를 산정한다. 그 일반적인 건물은 유리창이 있어갖고 밖에서 몇 층짜리다 이거 세볼 수 있죠. 그 63빌딩도 다 유리창이 있어요. 63빌딩 다 세보려면 뭐가 부러져요. 아무튼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은 유리창이 있어갖고 세볼 수 있는데 높은데 유리창이 없어요. 그게 층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그냥 높기만 하고 유리창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런 건물 어떤 거 우리 딱 떠올리면 될까요? 높은데 유리창이 없어갖고 층의 구분이 없는 거.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야구장. 잠실 야구장. 또 야구 또 끝나가지고 또 뜸했네요. 야구장 건물 높죠? 근데 유리창이 없어갖고 층의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때는 높이 얼마마다? 4m마다 한 층으로 산정을 해라. 그럼 잠실 야구장은 몇 층 되겠어요? 그거 몰라요. 뭐 높이를 모르는데 뭘 또 생각하는 척을 해요. 그래서 그 높이도 모르니까 하여튼 저 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4m마다 끊어갖고 한 층으로 산정.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 얼마로 잡는다? 4m.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저 건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 동그라미 가장 많은 층수를 건물의 층수로 한다. 그럼 이 건물처럼 여기는 2층, 여기는 4층. 그럼 이건 몇 층짜리 건물? 4층. 그래서 가장 많은 층수가 그 건물의 층수가 됩니다. 절대 가중 평균 층수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평균 층수가 아니고 가장 많은 층수가 그 건물의 그냥 층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면적, 높이, 층수의 산정, 뭐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싹 봤고요. 자, 여기까지 건축법 끝입니다. 건축법 끝. 좀 쉬었다가 이제 5번째 주택법 보겠습니다.